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지라시가 있는 걸 여사가 보냅니다.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가 별의별 뭐 무슨 소문으로 끝내는군요.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헛소리 하는군요 라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조문을 안 갔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네. 순방에 따라갔었는데 그때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제 얘기를 설명도 쭉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뭐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야 지금도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한다. 최소화하고 있다. 그거는 니들이 말하는 대외 활동 금지에 해당하니까 뭐 더 이상 들어줄 건 없지 않냐. 사실상 들어준 거다. 이제 이런 시각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대통령 말이 맞나요?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친한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제일 큰 건 법적인 문제예요. 일단 디올백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 조그만 파우치. 그렇죠. 라고 생각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제가 한동훈 대표 주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친정이고 고향인 검찰이 욕먹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아마 본인도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한테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그냥 본인이 검사로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 출신이 자신과 함께 검찰을 사랑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오히려 검찰을 욕보이고 있다는 이 현실이 싫은 거라고 제가 주변인한테 한번 들은 바가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올백 불기소 처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예. 근데 못 내놨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여사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여사 문제를 빼고 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대통령실은 절대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이제 좀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디올백이라든지 네, 도이치 외에 명태균 씨 네, 얘기를 더 염두에 두고 절차적인 협조를 저는 요구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창원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는 뭐냐 집권 여당이고 그렇다면 공식적인 수사 주체는 뭐냐 검찰이잖아요. 경찰하고. 그리고 그 공수처라는 조직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이 부분에서 미진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특검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봐달라는 거고 또 자기와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엔 관계가 있었는데 좀 이상해서 예. 내가 뭐 잘났다고 표현했나요? 뭐 끊었다는 표현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여사님은 계속 했다 맞습니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대선도 뛰고 총선도 뛰었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례적인 멘트를 좀 해줄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워딩을 빌리자면 여사 입장에서는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문제에서 처음에 제기됐을 때 이게 2024년 총선 때에서 김영선 전 의원 측이 뭐 김건희 여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뭔가 해줬다 공천에 대해서. 근데 텔레가 공개됐잖아요. 텔레그램이.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여사가 경선은 기본이고 약한 후보들한테 설득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6차례 명태균 씨가 요청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딱 한 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지금도 막 활발한 게 아니고 결국은 거절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지금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해줬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의 관계가 나왔다면 이 부분이 본질적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본인은 명태균 씨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주 단호하게 딱 끊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박절하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다더라.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뭐 후보들 이렇게 공천 위치를 지역을 바꾸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십상시 한남동 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제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선거 때도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젊은 행정관들이 뭔가 호가호위한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예. 그거는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대통령실이 뭔가 대선 후보가 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정, 메시지, 수행입니다. 예. 저는 수행을 했었고 일정 담당이 실무진인데 계속 후보하고 논의를 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실무진인데 뭔가 소위 말해서 그 위에 있는 본부장보다 후보와 더 긴밀하게 막 얘기하고 선거 때부터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저한테 말을 놓거든요. 기흥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도 누구보다도 대통령이나 후보의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썰렁하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할 게 많아요. 선거 때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뭐 했고 그런 과정이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측근처럼 보인다. 측근처럼 보이거나 쟤 뭐 좀 십상시처럼 보이고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십상시라고 딱 프레임을 놓는 순간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남동 라인이라는 것도 저는 그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 측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카더라 정도나 그런 것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뭔가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날 한동훈 대표는 그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을 바꾸시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8명을 다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어떤 식으로든 이유가 좀 들어갔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관계자가 통해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서 소상히 구체적으로 잘못한 점을 보고를 하면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김기영 대변인 말씀에 반박을 하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설이 나왔을 때 당시 대통령실의 수장인 사실 기관장인 대통령 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바로 다음에 이른바 비선 쪽에서 그 8인 중에 한 명인 그렇죠. 8인 중에 한 명 모 비서관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그 비서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야. 검토된 건 맞아. 이거는 기강의 문제예요. 설령 검토된 게 맞아도 비서실장이 중요 쟁점이잖아요. 아니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사실 입을 닫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바로 반박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 기강이 안 서 있는 거죠. 비서실장이 언급한 거를 일개 비서관이 뒤집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얘기되지만 이 비서관은 여사 라인으로 불리고 있는 비서관인데 그러면 기강이 안 잡히고 여사 라인이 더 힘이 센 거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사실이든 소문이든 했으면 그걸 시정해야 될 책임은 저는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설령 그러니까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김대남 씨 같은 경우 그걸 믿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더 힘이 세. 수석보다 이런 십상시 더 힘이 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잘못 굴러가죠. 소문이면 여기에서 바로잡을 책임이 사실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 들어갔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이관석 비서실장인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다음에 뭐 홍보나 정무 라인이 있고 이렇게 뭐 있었는데 이쪽의 워딩과 이른바 다른 쪽의 워딩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특정 인물이 여사와 친하다고 해서 아직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대통령과 여사하고 원래부터 알던 사이예요. 여사 쪽이 아니라 같이. 대통령도 잘 아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저는 좀 핀트가 잘못 맞았다는 게 그 사안이 여사가 대통령이 생각 전혀 없는데 여사가 대통령 위에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그렇게 플레이했다 보지 않습니다. 여사가 추천한 양정철 비서실장을 여사가 계획한 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진실은 모르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선거를 지고 나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야당이 원하는, 야당이 인정하는 총리를 해야 된다. 그게 대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실한테 그래, 이거 총선 졌으니까 야당에서 뭔가 통과될 수 있는 사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회의를 해요, 같이.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 사람도 다 참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할 때 요 사람들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얘기 안 하느냐. 물론 공식적인 라인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이쪽이 얘기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곧 여사의 생각이고 여사 라인이다. 여사 라인이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를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예전에 자기가 대통령은 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인적인 사람들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 쪽의 인사 중에서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김부겸도 생각할 수도 있고 박영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그 이른바 비서실장과 홍보 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사람들 얘기한 거는 전부 여사 무조건 생각이냐? 여사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네, 물론 비서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라인이겠죠,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도 바로 다음. 저도 뭐 검토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실을 충분히 검토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게 한 일주일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논란이 되니까 비서실장이 딱 못 박아서 공식적 검토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아냐 했어 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실 사람들이 그거는 여사 라인에서 여사 믿고 그냥 비서실장 얘기도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강이 서 있는 조직이라면 바로 감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어? 그리고 징계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제가 항상 이거잖아요. 여사가 생각했다는 건 전제이기 때문에 기강이 무너졌다는 거 보잖아요. 대통령 라인이라고도 똑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부적절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사의 생각이라고 할 땐 그 논리적 기약이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 예를 들어 양정철 비서실장 설을 여사의 아이디어라는 게 아니고 물론 대통령과 여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이른바 몇 명의 행정관 비서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앞서 이제 측근이라고 하는데 측근이 옆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에요.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고 문고리 권력이 셀 때는 수석이나 장관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접근은 이 문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게 여사를 믿고 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국정에 개입하고 있고 국정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놓고 한동훈 대표 쪽이랑 대통령실 쪽의 의견은 아주 상충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당장 밝혀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실은 그 호명됐던 8명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아직은 교체할 만한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는 뭐 알려진 대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어떤 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 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부적절하게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예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진행 중이다. 저는 그렇게 좀
후한 점수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뭐 어느 정도 국정 운영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글쎄요, 명태균 씨 문제가 조금 더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자꾸 이제 겁박을 하고 있는데 뭐 문자를 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공개가 되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또 명태균 씨랑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딱 그 정도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명태균 씨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라면 그걸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은 말씀하신 대로 문고리 권력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되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명태균 씨로 좀 가져오면 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소강 상태인가요? 이제 명태균 씨 말을 이제 언론이 또 막 그렇게 받아쓰진 않아요? 약간 한풀 꺾였죠?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어떤 일이 비슷하게 계속 반복될 때는 약간 식상하고 식상하고 언론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냄비근성? 뭐 냄비까지 얘기하기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는 거죠. 네. 더 이상 비슷한 야마로 뽑을 얘기가 얘기가 없으니까. 반복되기 때문에 네. 뭐 어제 뉴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데스크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뉴스를 야 이거 보면 어제랑 비슷해. 네, 그러면 이제 일단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내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 앞서 이제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없지 않느냐 전혀라고 하는데 24년 2월에 나눴던 이 메시지를 보면 올 총선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단수 공천 달라라고 계속 얘기한 정황이 있었겠죠. 여사의 딱 한 번의 대답. 단수 주면 저도 좋죠. 하지만 경선이 기본입니다. 원칙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이 워딩을 보면 딱 글쎄요. 그게 명확한 그냥 메시지로 나온 겁니다. 여사가 단수 주는데 왜 좋습니까? 그건 관리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안 줬지만 김해 창원에서 빼서 김해갑으로 옮겼지만 김해갑은 험지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그런데 안 줬지만 어쨌든 단수 주면 줘야 좋죠. 그러니까 원래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답변은 그거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그렇죠. 얘기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렇죠. 답변이었다는 예를 들어서 거죠. 명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으니까 선생님 거기에 제가 어떻게 말할 위치가 아니네요. 이런 문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문구가 나오더라도 단수 주면 저도 좋죠. 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 동태를 보면 21년 6월부터 24년 2월까지 여사와 물론 거기에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22년까지는 들어가요. 명태균 씨와의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21년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하잖아요.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는데 그 전부터 명태균 씨가 만나서 약간 코치를 하고 조언을 받아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사람들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했던 3인이에요. 여기에 만남에 다 명태균 씨가 낍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주장이에요. 예. 근데 실제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시에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섭외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김종인, 이준석을.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씨가 같이 가요. 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공식 뭐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도움을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일단 대통령은 22년에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꽤 뒤에 끊었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여사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22년 6월 보궐선거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진 보궐선거에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5월 9일 날 녹취. 내가 대통령님 고생했어. 대통령님 뭐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김영선이 따왔어. 그리고 다음날 공천 발표가 됩니다.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 뜬금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사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22년 11월에 앙코르와트에 가는 건데 그 아세안 정상회의가 캄보디아에서 열렸는데 대부분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부분 다른 정상들의 배우자를 앙코르와트였는데 여사는 안 갔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심장병 어린이 거기 소년에 가서 더 좋았다라는 평가가 당시에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그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혜경 씨가 이제 그렇게 들어서 전했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명태균 씨의 말이
그것도 꿈 얘기를 비롯한 말들이 국정에 영향을 끼쳤나? 라는 의혹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쭉쭉쭉 이어져서 이제 24년 2월이 단수 주면 져야 좋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공천도 22년 6월에는 줬다. 이건 김영선 전 의원 녹취에도 있습니다. 내가 명태균 덕에 의원이 됐다. 도의적으로 예를 들어 여론조사 비용에 내가 책임이 있지. 이런 녹취가 있어요. 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지라시가 있는 걸 여사가 보냅니다.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가 별의별 뭐 무슨 소문으로 끝내는군요.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헛소리 하는군요. 라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조문을 안 갔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네. 순방에 따라갔었는데 그때 영국에. 교통 때문에 그렇다고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니 그 교통 체증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뭐 그때 걸어서 얼마나 밀렸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텔레를 보낸 게 이런 이상한 소문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보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거 들켰네요. 이렇게 반응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이게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은 제가 21년 6월 달에 대통령 그 제안을 받고 제 회사를 관둘 때 뭐가 있었냐면 엑스파일이 있었어요. 무슨 엑스파일.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김건희 여사 엑스파일이 장성철 소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개한 그 엑스파일의 기본적인 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줄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야당에서 그 당시 여당이죠. 문재인 정부. 주장창 계속 울고 먹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계속. 뭔가 주술적이 뭐가 하고 뭐 그런데 근거가 저는 그렇고 저는 역으로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묻고 싶어요. 야당이 그런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저는 도리어 지나치게 야당이 그런 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단독 일정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빈곤 포르노라고 공격했잖아요. 저한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그걸 잘 찍기 위해서 반사판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조명 설치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잔상, 사진 그런 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이고 그런 것들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김건희 여사는 모든 것들을 막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한테 좀 서운하고 그런 부분은 뭐냐. 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공격 포인트로. 그렇다면 때로는 맞서 싸우고 때로는 인정할 거에서 접점을 찾으면 좋은데 지금 뭐 십상시든 한남동 라인이든 다 하면 지금 이건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서운함이 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전 공감해요. 근데 그 해결한 사법 리스크.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악재가 있을 때 그 온전하게 우리한테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저는 공감한다 하는데 문제는 너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빠르게 얘기하다 보면 분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매몰되는 겁니다. 여당의 분란만 그렇죠. 이제 자꾸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패널 하면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 전략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 이후에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정교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 여당 대표는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국정 운영의 한 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본인의 의도나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방식이 좀 지나치게 거칠다. 그러다 보니까 회동 이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 각색하고 있다. 예스, 노로 대답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기웅 부대변인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자꾸 꺼내서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여당의 분열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야당처럼 더 여당의 분열만 부추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선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해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변하고 대통령실이 변할 때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인과관계를 좀 먼저 선후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왜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의 그 분열이나 이런 거를 부추기지 말고 야당을 공격하는데 이 화력을 모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왜 자꾸 이 여당의 분란이 일어날 일들만 하고 말만 하고 다니는가?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건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고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다음 대선이라든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하고 있네. 그러려면은 지금 야당의 공격도 매섭지만 먼저 우리 내부 집안 정리부터 좀 깔끔하게 해서 국민한테 다시 신뢰를 받아야 뭐 야당이 공격을 하는 걸 내가 막아내든 뭐든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건 명확해요. 뭐가 선후관계라는 거예요. 한동훈 명확해요. 대표가 여당 내 적전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계속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지 거꾸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이 문제를 자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후자가 먼저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국민이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러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변인이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상당히 거칠고 오히려 반동, 튕김만 일으킨다. 저는 그 지적도 맞다고 봐요. 솔직히 한동훈 대표도 못해요. 그런 면에.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무능한 거 아닌가? 왜냐면 정치도 기술이거든요.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러면 툭 터놓고 해서 민주당은 잘하냐? 못해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검사 탄핵, 개별 검사의 탄핵 문제랄지 자꾸 뭐 무슨 탄핵 청문회하고 이런 부분들 이거는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으로밖에 안 읽히는 거다. 예. 민주당도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여당과 야당의 오늘 갤럽 지지율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의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사법 리스크에서 그게 먼저라는 인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 대표도 못하고 솔직히 야당 대표도 못하지만 물론 저도 못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못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여사의 문제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23억의 이익이 나는데 물론 추정이익이에요. 하지만 증권거래소가 이상매매 심리 분석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예요. 왜 추정이익이냐? 제대로 자료를 다 안 줬기 때문에 추정이익이고 여러 가지를 보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을 때 조금의 물량이 추정이지 거의 규모는 흡사할 거로 보입니다. 자료를 다 주면 추정이익이 아니라 명확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검찰이. 그런데 23억 이익을 받는데 피해자. 이게 검찰의 불기소 논리예요. 그다음에 의혹이 있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도 솔직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인 거예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도 잘 못하고 한동훈 대표도 잘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잘 못하는데 실제 권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월등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놔두면 국민들의 저걸 어떻게 놔둬?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보면 조금 큰 부분 동의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예전부터 뭐 패널 나올 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가 필요하고 어떤 일정에 있어서 자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명품백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받은 거 부적절하고 그거는 잘못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가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보수가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와서 정권 교체한 거예요. 되게 절실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절실함이 지금 있느냐, 지금 뭐 가진 게 뭐 있다고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렇게 되느냐. 물론 다 선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비춰지는 면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변화는 필요해요. 근데 변화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예. 야당은 진짜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상적이라면 탄핵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선거를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잘못이 중대한 사법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탄핵을 하라고 하죠. 안 해요. 군불만 지피고 있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시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전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야당이 탄핵을 뭐 얘기하는 네, 전시 상황이다. 전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확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너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뭐 문제를 푸는 방식이 상당히 거칠고 그건 제가 인정해요. 정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거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그 DNA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물론 민주당이 낸 지난번에 냈던 방안도 8개, 그러니까 관련된 의혹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8개를 넣어서 했고 이번엔 13개입니다. 명태균도 넣는다는 명태균 거죠? 넣어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8개 의혹을 넣었을 때 재의결을 했을 때 4명의 이탈표가 있잖아요. 친한계 얘기들 들어보면은 이 4명이 친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번 만찬을 제가 물어봤겠죠. 너 혹시 그때 찬성했어? 물론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래요. 예. 4명이 이건 너무했어 라고 4명이 다른 아무도 친한계가 아닐 것 아닌, 같은데. 그렇죠. 네. 친한계도 얘기를 안 하겠죠. 안 합니다. 그런 데서 일단 했다는 거예요. 권력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네. 선제적 조치를 안 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23억의 수익을 낸 피해자라는 전무후무한 피해자를 만들면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놔둔다고 이게 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심의 파도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입장을 두둔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입장에서는 놔두면 결국 재의결 왔을 때 특검법이 가고 이건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 흐름이 조금 튀일 수는 있는데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뭐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이제 당 대표로서 비례를 줬던 분들 위주예요. 뭐 현역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비례 의원들인데 어쨌든 그 뭐 한 20여 명 또는 뭐 세를 더 불려나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서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아니 당대표가 우리 대통령 부인 특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에 찬성하겠어? 설마 그것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보고 있나요? 저는 참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의심은 들어요. 결과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쪽이 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 상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싸워야 될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는데 적이 있어요. 우리랑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모르겠다 그냥 너 망해봐라. 그래, 에이씨.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왜냐 지금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가면, 특검이 됐을 때 모든 것들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어떤 정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미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런지 좀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가진 게 없다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어쨌든 2년반이 남는데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지피는 행동들을 상대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저는 두 분류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현재 그다음에 아주 고관여층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보수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참담한데 이대로 놔두는 게 맞느냐. 자, 그러면 이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자,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하는데 이걸 막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될까? 좀 더 축약해서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현재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따라가는 게 한동훈 대표가 하는 보수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조금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어도 한동훈 대표가 먼저 나서서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가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좀 더 하고 있을 때고.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한 달간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2016년에 탄핵 소추안이 12월 19일 날 올라가는데 예. 의결되죠. 원래 12월 2일 날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새누리당 반장해가지고 쭉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른바 예. 비박계들. 찬성하는 사람들이 약 20-3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숫자 갖고 간신히 돼요. 근데 안정권을 하면 30-40표가 일단 돼야 돼요. 왜냐면 투표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일 날 올라가기로 했다가 안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확 올라가고 민심이 막 국회 전체를 때리고 숫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12월 9일 날 60명이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물 같아서 한 달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명태균 씨나 여사 관련 뭐가 또 툭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친한파들도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특검에 찬성을 말든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생각할 더 중요한 건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지금 여사 관련 의혹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너무 기본에 안 맞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략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김기용 우리 부대변인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이 같은 편, 같은 우리 적전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휘두르고 쑤시고 이러지 말고 야당의 그런 무도한 정치적 공세를 막아내는데 또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에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하면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명태균 씨 문제는 그냥 자연히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 이슈는 계속 화라살처럼 계속 타고 타올라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다음 대선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빨리 이 문제를 털어내야 되는 게 더 급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총구를 밖으로 향해야 된다. 저 일방적으로 무자르듯이 딱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거는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저는 그 앞에 수식어가 있다고 봐요. 안정 속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안을 볼 때 단기적인 게 있고 장기적인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있을 때는 저는 11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상대에 대한 변화의 운신의 폭과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바람이 있고 지지율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느껴야 된다고 봐요. 집권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대통령은 권한이 있지만 권력은 의회에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겸손하게 저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변하는데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달라. 그런 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의료 시스템을 지금 다 망쳐놓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 망쳐놓고 있는데 뭘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근데 저도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잠깐만요. 이게 보면 지금 개혁이나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망쳐놓고 있다는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따른 거고 특히나 지금 핵미사일을 고도한 부분은 진보 정권 때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력이 없다고 의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만드니까 방어권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제재 다 이거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이른바 민주당 정권, 저 진보 보수 이분법 좀 네. 싫어해서 일단 민주당 정권 때 북한이 핵 기술을 고도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는 아니었는지 사실은 이게 민주당 정권 때 가서 북한의 핵기술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자체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고도화시켜 왔어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 정부 때 훨씬 많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국민의힘 예전에 새누리당 정권 때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도화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는 사실 굉장히 핫한데 뭐 네. 저기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등등으로 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좀 다뤄야 네. 돼서 예, 오늘은 좀 우리 이제 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그 후일담 얘기를 조금 하는 걸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